여러분, 오늘은 한 편의 스파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화를 소개합니다. 1995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여 간첩 사건의 주인공 김동식. 그는 15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북한 최고의 난파 공작원이 되었지만 결국 자신이 평생 믿었던 체제에 배신당하고 전향한 인물입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공작원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김동식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이 학교를 찾아왔고 1년간에 걸친 은밀한 선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용모, 성적, 사상까지 철저히 검증받았지만 당시 김동식은 이것이 공작원 선발 과정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선발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무려 15년간 그는 인간병기로 거듭나기 위한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매일 밤 15kg의 모래 배낭을 메고 산악지대 10km를 구보했습니다. 물소리 하나 내지 않고 평형으로만 8km를 2시간 30분 안에 헤엄치는 훈련도 반복했습니다. 모든 훈련은 은밀성을 위해 야간에만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극한에 달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심과 훈련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 본능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사상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의 소굴이며 우리가 해방시켜야 한다는 세뇌가 반복되었습니다. 침투 직전 8개월간 김동식은 적구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완벽히 동화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납북되거나 자진 월북한 실제 남한 출신 인사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평양 사투리를 완벽한 서울 표준어로 교정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샴푸와 린스의 사용법, 다방에서 커피 마시는 법, 지하철 토큰 사용법 같은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노래, 프로야구 선수 이름, 인기 드라마 배우까지 모두 암기해야 했습니다. 선동열, 최동원 같은 야구 선수 이름은 물론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 내용까지 줄줄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양 인근의 남한의 거리, 상점, 지하철역 등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난파된 다른 공작원들도 버스 요금을 몰라 만원권을 내거나 메밀소바 먹는 법을 몰라 들키는 등의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북 민간인들을 이용해 서울말을 교육하고 훈련소 내부에 서울 시내를 재현한 세트장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동식은 자본주의 사회 적응을 위해 마카오로 해외 실습까지 다녀왔습니다. 15년의 훈련이 끝나고 마침내 그에게 첫 난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990년 5월 김동식은 남포항에서 고속 공작선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시속 90km 이상을 내는 고속선으로 공해상을 우회하여 3박 4일 만에 제주도 남단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선에서 분리된 반잠 수정을 타고 서귀포 앞바다 1km 지점까지 접근한 후 수영으로 해안가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지점은 제주도 칼호텔 인근이었습니다. 가져온 무전기와 무기는 산에 매몰하고 준비한 남한 의류로 환복해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택시를 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명백화점으로 갑시다라는 첫마디의 억양이 어색할까봐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기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때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거리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자동차, 백화점의 풍부한 물건들.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느꼈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약 일주일간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그리고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6개월간 김동식은 핵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당시 북한 권력 서열 22위이자 10년간 남한에서 암약하던 할머니 간첩 이선실과 접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실은 본래 제주도 출신으로 가족을 제주 4.3 사건 때 잃고 복수심을 품어 북한으로 건너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75세의 나이로 서울 대방동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임무에 성공한 공로로 북한 최고 영예인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었고 2001년 사망했습니다. 김동식은 이선실을 호위하고 보좌하며 그녀를 앞세워 남한의 제야 운동권 인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학생 운동권,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고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정 인사를 포섭하여 북한으로 데려오라는 지령도 받았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 조직은 철저한 이남화 교육을 통해 남한 환경에 익숙한 새 세대 공작원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운동권 사이에 주체 사상이 만연한 반면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이 해이해진 현상을 이용해 대담하고 과감한 공작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포섭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대놓고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주민등록증에 사진만 바꿔 사용했지만 이 시기 공작원들은 남한 실존 인물 명의로 정교하게 위조한 주민등록증 4개를 소지하고 수시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1990년 10월 김동식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로는 강화도 건평리 해안이었습니다. 고령의 이선실과 포섭된 남한 인사를 대동하고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안내원들과 접선한 후 반잠 수정을 타고 북한 해주로 복귀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식은 무려 20대의 나이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이후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등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하며 엘리트 공작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파 공작원들에게는 가족의 평양 거주, 자녀의 엘리트 교육,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생활 보장 등이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김동식 역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며 고위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으로 복귀해 고위층의 삶을 살았지만 김동식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 목격한 풍요로움과 북한의 비참한 현실, 그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멈춰버린 공장, 굶주리는 인민들. 반면 김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1995년 여름 급작스럽게 2차 난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침투했던 다른 공작조가 사고로 전멸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동식조가 대타로 긴급 투입된 것입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준비 과정을 단 한 달 만에 마쳐야 했습니다. 신분 세탁, 장비 준비, 침투 및 복귀 루트, 비상대책 등 8단계의 치밀한 계획을 급하게 수립했습니다. 1995년 8월 29일 김동식은 조원 박광남과 함께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산 일출봉 인근 성산읍 온평리 해안으로 상륙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검문 검색이 완화된 분위기를 틈타 권총과 무전기 등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소지하고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닝 권총에 실탄 50발을 장착한 상태였습니다. 목포를 거쳐 대전으로 이동해 장비를 은닉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조한 주민등록증 4개를 소지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라 바꿔 사용하며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일원을 활보했습니다. 2차 침투의 주요 임무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충남 부여의 한 사찰의 스님으로 위장해 장기 암약 중이던 고정간첩 봉화 1호를 접선해 북으로 데려오는 것. 둘째, 당시 남한의 유력 정치인 및 제야 인사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봉화 1호는 자운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정각사에서 활동하는 남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는 난파 직전 북한 최고 통수권자와 단독 면담을 할 정도로 공작 지도부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으며 15년 이상을 남한에서 지냈습니다. 남한에서는 종교단체를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식은 당시 운동권 인사 7명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놓고 자신이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라고 밝히며 포섭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거절하거나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무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2개월간의 활동 동안 미화 6만 1천 달러, 한화 400만 원 등 거액의 공작금을 가지고 남한 전역 7개소에 무인 포스트, 즉 드보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무전기, 권총, 공작금 등 간첩 장비를 숨겨두고 고정 간첩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중앙공원 약수터 부근 묘지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1995년 4월 국가안전기획부는 충남 부여 지역에 고정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봉화 1호는 이미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에 검거된 후 포섭되어 역공작원, 즉 이중 간첩으로 남한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은 고정 간첩의 무전기를 이용해 위장 전문을 북측에 보냈습니다. 봉화 1호가 나이 들어 더는 활동하기 어려우니 북으로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를 특정하라는 북측의 회신의 부여군 석성면 정강리의 정각사를 지정했습니다. 7개월의 잠복 끝에 1995년 10월 24일 오후 2시경 김동식과 박광남이 봉화 1호와 접선하기 위해 정각사를 찾았습니다. 잠복 중이던 국정원과 서울시경 대공요원들이 불심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함정임을 직감한 김동식은 소지하고 있던 브로닝 권총을 발사하며 저항했습니다. 비극적인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여경찰서 112타격대가 급히 현장에 출동해 정각사 인근 소류지 앞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정각사 방향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간첩들과 조우하자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